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협상 타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위산업 성장을 주제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자주적 방산 역량이 확보해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선 한미 관세 후속 협의가 진행됐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2.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집값과 환율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협상 타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CNN 방송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될지 묻는 질문에 협의를 조정하고 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결국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이 동맹이고 상식과 합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될지 묻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서도 북미가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평화를 이루기를 원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화 중재자 역할을 맡아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냐는 질문에는 상대방과 만나 대화하는 것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대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위산업 성장을 주제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주적 방산 역량이 확고해야 우리 경제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이번 주 방위산업 전시회에 참석하고 K방산 토론회를 주재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방위산업 성장을 주제로 대통령실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첨단 기술과 제조산업 혁신이 융합된 방위산업은 미래 전장의 승패를 가를 핵심 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실현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대적인 예산 투자와 과감한 제도 혁신, 그리고 긴밀한 글로벌 연대를 바탕으로 세계 방위산업의 미래 지도를 우리 손으로 그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주요 방산기업 수주 잔고가 상반기 기준 100조 원을 넘어섰다며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특히 자주적 방산 역량을 확고히 해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가올 에이펙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냉전의 장벽을 넘었던 서울올림픽처럼 이번 에이펙이 세계가 다시 협력하는 새로운 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전환, 인구구조 변화 같은 인류 공통의 도전 과제를 다자주의적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정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가 공적 권한을 남용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없어야 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한미 관세 후속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협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며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귀국 이틀여 만에 미국으로 다시 출국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워싱턴 DC 미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났습니다.
협상은 현지 시간으로 오후 1시 30분쯤 시작해 2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김 실장은 러트닉 장관과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남아있는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으며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앞서 미국으로 떠나기 전 한미 양국이 많은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혔지만 추가로 한두 가지는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양국 간의 의견이 많이 좁혀져 있는데 추가로 한두 가지 더 아직까지 양국의 입장이 팽팽하게 이렇게 대립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그런 한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우리 국익에 맞는 그런 타결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틀 만에 다시 나가게 됐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남아있는 쟁점들이 있어 화상으로 협의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단 서로 얼굴을 보며 진행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 같아 직접 만나기로 했다며 이번 러트닉 장관과 면담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실장은 아직 남은 쟁점과 관련해 논의는 더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협상이 막바지 단계라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엔 막바지 단계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협상이란 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란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방미 일정을 마친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워싱턴을 떠나 애틀란타로 이동한 뒤 바로 귀국길에 오를 걸로 전해졌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2.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 수도권 집값과 환율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유리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행 연 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7월과 8월에 이은 3연속 동결입니다. 앞서 한은은 2월과 5월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한 후 신중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는 상황을 고려한 겁니다. 수도권 주택시장이 과열 조짐을 나타내고 있고 이에 대응하여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통화정책 면에서도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1,430원까지 오른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도 금리 동결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한은은 원달러 환율이 대미 관세 협상 우려에 더해 미중 무역 갈등 재부각 등으로 상승했다며 단기간 내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만큼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 시기와 폭은 향후 데이터를 토대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에 대해선 8월 전망치인 0.9% 수준에 부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내 경제가 소비 회복과 수출 증가에 힘입어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다만 한미 무역 협상과 글로벌 반도체 경기 등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물가는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요 압력이 낮고 국제 유가가 안정돼 2% 내외의 오름세를 지속할 거로 예상했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정부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진행한 합동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는 경비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진행된 정부 합동감사. 경찰청과 서울시청, 용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합동감사 TF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 결과 예견된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한 경찰의 사전 대비가 명백하게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인근 집회 관리를 위한 경비 수요 증가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이태원 일대에는 참사 당일 경비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음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 운집을 예상했음에도 교통관리, 마약 등 범죄 단속에 주력하였고 적정한 경비 인력을 배치하지 않아 참사를 사전에 막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과 2021년에 수립했던 헬로윈 대위 대비 이태원 인파관리 경비 계획도 2022년엔 세우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경찰의 사고 대응에도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압사 위험을 알리는 다수의 112 신고 등 사전에 참사 발생 징후가 있었으나 이를 간과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산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책임자들의 상황인지 지연과 신속한 현장 지휘 실패 등도 감찰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시와 용산구청 등 지방정부의 대응도 부적절했습니다. 용산구청의 재난발생 초동보고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구청장 등 재난관리 책임자의 리더십 부재로 사고 수습을 위한 초기 대응 체계 신속 구축에 실패했습니다. 합동감사 TF는 경찰청과 지방정부에서 내린 관계자 징계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대응에 책임이 있거나 후속 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관련자 62명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징계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이번 감사가 유가족과 국민의 의혹 해소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에이펙 재무구조 개혁장관 회의에서 앞으로 5년간 논의 방향과 주제를 담은 중장기 로드맵 인천 플랜이 채택됐습니다. 21개 회원국은 인천 플랜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시대 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2박 3일간 진행된 에이펙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에서 역내 경제 전망과 혁신, 디지털 금융, 재정 정책 등 4가지 주제를 담은 인천 플랜이 채택됐습니다. 인천 플랜은 앞으로 5년간 에이펙 재무장관회의의 논의 방향과 주제를 담은 중장기 로드맵입니다. 내년 의장국인 중국을 포함해 재무장관회의 의장국은 앞으로 5년간 인천 플랜이 제시한 우선순위 내에서 의제를 자발적으로 선택해 논의하게 됩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한국이 제안한 AI 대전환과 혁신 생태계 조성, 모두에게 고른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재무트랙 최초로 주제 의제로 포함시켜 논의의 외연을 확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국 통상 정책과 AI 기술 패권 경쟁 등 글로벌 질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인천 플랜 채택으로 역내 정책 공조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를 주제로 회원간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공조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번 구조개혁 장관회의의 결과로 AI 등의 디지털 기술 혁신과 인구 구조 변화 등 복합적 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한 역내 구조개혁의 역할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역내 시장, 기업 환경 개선과 AI 디지털 전환 촉진, 경제적 참여 확대를 통한 번영 증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고 2개의 부속서를 채택해 역내 구조개혁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회의 기간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주도적으로 아젠다를 제시하고 인공지능 시대의 경제 질서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을 제시한 의미 있는 회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주서 개최될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21개 회원이 만장일치로 이뤄낸 합의여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AI 시대의 경제 질서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을 제시한 의미 있는 회의였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성과와 논의의 흐름이 정상회의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에서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지출을 유도하는 눈속임 상술인 다크 패턴에 대한 소비자 보호 지침을 개선했습니다. 구체적인 해석 기준과 함께 모호했던 규제 범위를 명확히 했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24일부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난 2월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다크 패턴 규제 6개 유형에 대한 해석 기준과 적용 범위를 제시한 겁니다. 먼저 다크 패턴의 대표 유형 중 하나인 숨은 갱신과 관련해 정기결제 대금을 몰래 올리거나 무료 제공 후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별도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소비자에게 인상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묻는 창을 띄웠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창을 닫아버린다든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소비자가 별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니까 인상 동의 요금을 적용하겠다. 이것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검색 첫 화면의 총 금액 대신 일부 가격만 표시하는 순차 공개 가격 책정에 대해서는 상품 구매의 첫 화면에 세금과 수수료, 배송비 등을 포함한 총 금액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결제 단계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다른 상품 구매 옵션을 자동 선택해 놓는 특정 옵션 사전 선택과 탈퇴를 방해하고 소비자 선택에 반복 간섭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금지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이러한 명시적인 금지뿐 아니라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개선 권고도 담겼습니다. 조건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경우 이를 정확하게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추가 지출을 유도하는 선택 항목의 경우 소비자의 거부권과 추가 부담 여부를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취소와 탈퇴 버튼이 소비자의 눈에 잘 띄도록 배치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다크 패턴 관련 규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입법 취지에 맞는 규제 준수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유튜브로 투자 정보를 찾는 시청자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원금이나 수익 보장 등의 과장된 광고 문구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누구나 수익을 내는 비법을 알려주겠다는 제목의 콘텐츠. 이외에도 유튜브에는 투자 자문 관련 영상들이 줄을 잇습니다. 이처럼 유튜브에서 투자 정보를 찾는 시청자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 분쟁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은 373건으로 매년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 유형 가운데 계약 해지 거부가 75.6%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 과다 청구도 11.8%나 됐습니다. 해지 거부와 관련해선 의무 사용 기간을 주장하며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이 투자 관련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는 사업자 13곳을 조사한 결과 표시 광고 관련 위반도 적발됐습니다. 유사투자 자문업으로 신고한 업체 2곳이 100% 수익 보장 등의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법적으로 이익이 보장되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 광고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00% 수익 보장, 손실 없음 등 과장된 광고 문구는 법으로 금지된 표현이니 믿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 신원 정보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는지도 꼭 확인하고 계약 해지 조건을 미리 살펴본 후 결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자 신고 누락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 대상 11곳 중 5곳이, 유사투자 자문업은 10곳 중 2곳이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대상 13개 사업자 모두 주소나 전화번호 등 신원 정보도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9개 사업자는 일부 정보만 표기했고 나머지 4개 사업자는 전혀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적발된 사업자에게 사업자 신고와 표시 광고 개선, 정보 표시 강화 등을 요청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후 1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 시스템 전체 709개 중 456개가 정상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복구율은 64.3%입니다. 등급별로는 1등급 시스템이 1개 추가 복구돼 82.5%의 복구율을 보였고 2등급 72.1%, 3등급 68.2%, 4등급은 57.6%가 복구됐습니다. 세계 소식을 한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아디슈 시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무역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한국에서 열릴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무역과 에너지 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인데요.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죠. 현재 시각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진행될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무역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히토류 문제는 일부에 불과하다며 관세 정책이 훨씬 강력한 협상 카드라고 덧붙였는데요. 히토류는 어디에나 있지만 관세야말로 미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교역 재개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중국과의 협상에서 대두 구매 재개를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농가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We're going to be making a big trip next week. Some of you are going with us. We'll be going to Malaysia, South Korea, and Japan. In South Korea, I'll be meeting with President Xi of China. I think we'll make a deal. I think we're going to make a deal on the rare earth is the least of it. Look, the tariffs are much more powerful than the rare earth.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순방 중 한국과 일본, 말레이시아를 방문하며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통해 무역, 에너지, 핵 감축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도 핵무기 축소 의사를 나눴다며 다자간 협상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ICE의 단속 작전을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얼마 전 맨해튼 노점상 단속 이후 시민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며 정부를 향해 단속 중단을 항의했습니다. 자세히 보시죠. 수십 명의 뉴욕 시민이 피켓을 들고 맨해튼 한복판에 나섰습니다. 얼마 전 이민세관 단속국 ICE가 노점상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단속을 벌인 데 따른 항의가 벌어진 건데요. 이번 단속은 최근 친트럼프 성향의 인플루언서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아프리카계 이민자 노점상을 지목한 뒤 발생한 것으로 시민들의 분노를 부추기며 거센 시위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시민들은 너무 두렵다며 이제는 우리가 직접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생일 소원을 적은 피켓에 ICE는 뉴욕을 떠나라는 문구를 적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Things have changed and deteriorated very rapidly in this country, just really in a matter of months. So that gives me belief and hope that things can change in another direction just as quickly. I'm in a position where I'm probably not going to get snatched, and so that means I have a responsibility to stand up for people that maybe are not, don't have the wherewithal to do that for themselves. 시민 단체들은 IC의 단속이 인종 프로파일링에 기반을 뒀다며 범죄와 무관한 이민자들이 무더기로 체포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해안에서 4km가량 떨어진 대만 다단섬이 일반 관광객에게 개방됐습니다. 과거 군사적 요충지였던 이 섬은 전쟁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바로 만나보시죠. 대만 정부가 중국 본토와 불과 4km 떨어진 다단섬을 일반 관광객에게 개방했습니다. 이곳은 1950년 인민해방군의 공격을 막아낸 후 수십 년간 군사기지로 폐쇄됐던 지역인데요. 섬 곳곳에는 여전히 벙커와 요새가 남아있고 벽화에는 삼민주의로 중국을 통일하자는 붉은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눈길을 끄는 모습들로 다단섬은 최근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这里是一个就是很前线的地方，然后一定有它的历史的痕迹在，然后来到这边可以体会当时我们不知道的一些体验。我们当过兵的感想啊，感想就是认为如果那时候来这边当兵的话，真的是蛮辛苦、蛮累的，然后有那种两岸对敌的那种紧张感。 대만 관광청은 다단섬 개방이 과거의 전쟁을 넘어 평화를 전하는 상징이라며 복원된 군사시설을 통해 희생과 인내의 정신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멕시코에서 망자의 날을 앞두고 거대한 해골 조형물이 거리를 수놓았습니다. 현재 장인들은 수공예로 만든 카트리나 조형물을 통해 멕시코 전통의 세계관을 기리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멕시코 중부의 아틀리스코 지역이 망자의 날을 맞아 화려한 거리 축제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 축제는 돌아가신 조상과 가족을 기리는 멕시코의 대표적인 전통 행사로 매년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이어지는데요. 망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높이 3m가 넘는 거대한 해골 조형물들이 거리 곳곳을 채웠습니다.
이 카트리나 조형물은 화려한 옷과 장신구로 장식된 해골 여인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멕시코의 세계관을 상징합니다. Un trabajo artesanal extraordinario. Por lo tanto, reitero, sigamos con estas tradiciones. Y es muy representativo, es parte de nuestra cultura, es parte de nuestra educación. Entonces, sigamos con ellas. He visto incluso muchos fotógrafos que andan y es muy padre ver cómo reconocen el arte que hay aquí en México. Ahí me deja una satisfacción, me gusta, se disfruta, es una experiencia padre. 망자의 날 축제는 올해로 5회째를 맞았는데요. 국내외 관광객들이 몰려든 가운데 현지 주민들은 이 축제가 가족의 추억을 되살리고 전통을 이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핫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 대통령실에서 대변인 브리핑이 진행됐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남준 대변인입니다. 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 대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이미 공개된 모두 발언은 핵심 메시지를 짚어보는 수준에서 가름하고 비공개로 진행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대통령 모두 발언에서 주목해야 할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K-방산 육성의 목적으로 자주 국방을 강조한 부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열린 대수보 회의에서 우리 손으로 방산의 미래를 그리고 우리 손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방산 4대 강국을 향한 여정은 자주 국방으로 가는 길이어야 한다라는 뜻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대통령의 국가론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일부 사정기관의 권한 남용과 불법 행위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기강문란 행위라면서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국가의 3대 의무 가운데 하나가 공동체의 질서 유지인데 질서 유지의 의무가 있는 사정기관이 오히려 사실을 왜곡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중대한 의무 위반 행위라는 것입니다. 특히 위정자의 권한은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것인데 이 질서 유지 의무를 이행하기는커녕 반대로 훼손하는 것은 주권자의 의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이 같은 국기 문란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둡니다. 다음은 비공개 회의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인 방산 4대 강국 달성을 위한 전략과 추진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제가 다뤄졌습니다. 정부는 TOP로 요약되는 세 가지 기조에 따라 K-방산 육성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T 부분입니다. 투게더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통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둘째, 온 스피드, 즉 신속한 추진을 위해 규제를 걷어내고 관련 제도들을 정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P는 퍼포먼스를 의미합니다. 성과 중심으로 자원과 노력을 집중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분야별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과 육성입니다. 방산 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첨단 기술에 대한 속도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위해 최신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등 첨단 기술과 우리 군의 무기 체계화의 접목 기회를 늘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방산업체나 기관이 제안한 과제를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방산 스타트업 공모전의 신설이나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인센티브 도입 등 이 첨단 기술과 아이디어가 풍부한 중소 중견 기업과 스타트업이 방산 생태계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핵심 무기체계 소요와
공급망을 분석해 방산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산 수출을 위한 지원입니다. 이 방산은 민간 기업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외교, 안보, 경제가 결합된 전략 과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실을 컨트롤 타워 그리고 각국 제외 공간들을 전진 기지로 해서 기업들의 방산 수출을 모든 단계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가오는 에이펙 정상회담 등 고위급 외교 이벤트들을 정부의 방산 협력 의지를 전달하는 기회로 삼을 계획입니다. 또한 수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국민의 세금을 투입한 국가적 지원으로 혜택을 얻은 기업들이 그 이익을 국내 방산 생태계를 살리는 데 쓸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선순환 체계 확립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산업 도약을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지난 8월 발족한 방위산업 발전 추진단을 컨트롤 타워로 해서 방산기술 보호, 기술 협력 강화를 위해 제도적 장벽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공공 분야에서 일했던 전문 인력들이 민간에 취업해서 그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 제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악의적으로 제도를 우회 취업한 후에 로비를 벌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방산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이 취업 제한 제도를 전면 점검하고 긍정적인 방안은 극대화하고 안 좋은 부분들은 줄여나가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 듣고 오셨는데요. 오늘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수보회의 모두 발언에서 K방산 육성의 목적이 자주 국방임을 강조했고 또 일부 사정기관의 권한 남용을 강하게 질책했다는 점에서 국가론을 엿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더해 비공개 회의에서는 TOP로 요약되는 K방산 육성 전략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의 여행을 떠나요 시간에는 곧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로 떠나봅니다. 서울 스튜디오 연결하기 전에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는 10월 31일부터 사흘간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진행됩니다.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만큼 경주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경주에서 꼭 가봐야 할 명소들과 맛집들까지 태원준 여행작가와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부에서도 경주와 경북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힘을 쓰는 모습인데요. 네. 경주는 워낙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국내 여행지잖아요. 네. 혹시 작가님께서는 경주 안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여행 장소가 있을까요?
경주가 워낙 이제 훌륭한 국가유산도 많고 아름다운 여행지가 많아가지고 한 곳만 꼽으라고 하는 건 좀 너무 잔인한 질문 같습니다. 어렵죠.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경주의 많은 여행지를 다 사랑하는데 그래도 딱 답변을 살짝 피해보자면은 경주의 밤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밤이요? 예, 경주가 워낙 이제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유독 야경이 뛰어난 곳이거든요. 그래서 뭐 첨성대라든지 이제 동궁과 월지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워낙 그 밤 풍경이 화려하다 보니까 저는 늘 경주를 찾게 되면은 밤 풍경까지 즐기고 숙소에 돌아오는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야경을 즐기다 보면 마치 과거에 그 신라 시대의 어느 한 시점으로 돌아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또 경주가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 도시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은 일단은 신라 유적지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디가 있을까요? 신라 유적을 일단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뭐 뻔하더라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불국사하고 이제 석굴암은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두 곳을 말씀드리면은 아주 예전에 수학여행지로 갔었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워낙 오래전이고 또 그 뒤로 가신 적들이 없기 때문에 불국사가 어디에 있는지 또 무엇이 있는지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은 이 두 유적은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정말 훌륭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먼저 그 불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시대가 아무리 지나더라도 이 경주를 대표하는 최고의 상징은 바로 불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700년대 중후반에 신라의 재상이었던 김대성에 의해서 창건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1973년에 지금으로의 모습으로 이제 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불국사의 그 이름도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불국사가 말 그대로 부처님의 국가라는 뜻입니다. 이 신라인들이 워낙 불교를 추앙했기 때문에 이 김대성에 의해서 부처님의 나라 불국사를 이제 건설하게 된 거고요. 이 아름다운 사찰을 만나기 위해서는 국보를 지나셔야 됩니다. 청운교하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백운교가 있는데요. 저 두 곳도 워낙 아름다운 이제 다리고요. 저기를 이제 통과하게 되면은 자하문을 지나서 그 유명한 대웅전이 나타나게 됩니다. 뭐 대웅전은 다른 사찰과 마찬가지로 이 불국사의 중심이 되는 건축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워낙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다 보니까 마주하는 순간 그 세월의 흐름이 뚝뚝 묻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는 지금 또 화면에 나오고 있는 다보탑과 석가탑이 마치 그 수호 성인처럼 딱 옆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이 워낙 아름답기도 해서 전체적으로 불국사의 이런저런 조합이 뛰어나다 보니까 일단 경주를 가신다면은 불국사는 당연히 방문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 이 불국사와 떨어진 곳에 토함산이라고 있는데요. 그 토함산에 역시 우리 최고의 유산으로 꼽히는 석굴암이 있습니다. 이 석굴암 같은 경우도 같은 이제 김대성이 창건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이곳이 특별한 이유가 세계 어디에서도 유래가 없는 인조 석굴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석굴도 많고 전 세계 곳곳에 수많은 불상들이 있는데 이 인조 석굴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곳곳을 찾아봐도 거의 유래가 없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극찬한 희대 명작이자 우리의 유산 중에서도 가장 찬란한 종교 유적으로 꼽히고요. 한 가지 제가 주의사항 말씀드리면은 이 지금 석굴암이 워낙 좀 민감한 그런 좀 이렇게 민감하게 지금 보존을 받고 있어가지고요. 혹여라도 플래시를 터뜨리거나 하면은 조금 손상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에는 아예 촬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알고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신라유적을 이제 경주 시내로 제가 또 소개를 한다면은 경주 대릉원이 있습니다. 대릉원이요? 예, 이 대릉원은 23개 정도의 이제 봉분이 솟아있는 곳인데요. 신라의 왕족과 귀족들의 무덤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많은 여행자들이 경주 시내 복판에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이 방문을 하고 있고요. 또 코로나19 이후에 이곳이 주목을 받으면서 소위 MZ세대라고 하죠. 젊은 분들이 이곳에 가서 사진을 남기는 게 SNS에 이제 퍼지기 시작을 하면서 정말 훌륭한 사진 스팟으로 꼽히는데 10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선조들의 그 혼과 그다음에 이제 후손들의 육신이 공존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곳의 백미는 이제 직접 들어가 보실 수 있는 천마총이 있습니다. 1973년에 발굴을 했었는데 이 안에서 무려 11,500점의 유물이 발굴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자작나무 껍질에 그린 잘 아실 겁니다. 천마도 들어보셨을 텐데 이 천마도도 워낙 훌륭한 유적이고요. 또 신라의 대표적인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금관도 발견이 돼 있어서 이제 박물관, 이제 국립경주박물관에 가시면은 보실 수가 있어서 이렇게 경주의 신라 유적은 아무리 뻔하더라도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을 듯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익숙한 이름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의무 교육 시간에 한 번쯤은 다 들어봤던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가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전에 소개해 주신 곳 중에 한 곳이 대릉원이었습니다. 네. 저도 SNS에서 이제 그 경주 관련된 피드를 찾아보다 보면 대릉원이 참 많이 나오는데 대릉원 이외에도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또 가볼 만한 왕릉들이 많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신라의 이제 수도였다 보니까 당연히 신라의 모든 왕들이 거의 신라에 묻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시내에서 살짝 떨어진 곳에 이제 경주 오릉이라고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5개의 능이 있는데요. 신라의 시조죠. 그 아래서 태어난 박혁거세하고 그의 왕후였던 아령 부인, 그다음에 2대 왕과 3대 왕, 5대 왕의 이제 신라 초기 왕들의 이제 무덤이 이곳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곳에 이제 찾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 경주 오릉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길에 엄청나게 거대한 소나무들이 끊임없이 펼쳐집니다. 오, 그렇군요. 거니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능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 찾고 계신 곳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배동삼릉이라고 이제 남산 근처에도 이제 8대 아달라 왕과 53대 신덕 왕, 그다음에 54대 경명 왕이 나란히 이제 잠들어 있는 3개의 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능이 또 유명해진 이유가 앞서 오릉도 제가 소나무가 훌륭하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그 소나무 작가 중에 사진 작가 중에 배병우 작가라고 있거든요. 네. 그분이 약간 그 안개 낀 듯한 멋진 수묵화 같은 그 소나무 사진을 많이 남기셨는데 그곳의 무대가 바로 이곳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우리에게 그 드라마로 또 친숙한 인물이죠. 선덕여왕도 바로 이 시내에서 조금 멀지 않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27대 선덕여왕의 능이 위치하고 있어가지고요. 이곳도 방문해 보신다면 특별한 추억을 만드실 수 있을 텐데 들어가는 길이 약간 좀 험하긴 합니다. 여기 방문하실 때는 조금 주의를 요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릉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들어가면서 입구에서 소나무길을 만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렇게 또 자연적으로 힐링을 하면서 관광을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잘 알려지지 않은 곳들 중에서 자연 풍광을 엿볼 수 있는 작가님께서 숨겨두신 힐링 여행 스팟이 또 있을까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등산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딜 가든지 그 지역의 명산을 찾는 편인데 경주에도 엄청나게 훌륭한 산이 있습니다. 남산이고요. 네. 많은 분들이 남산하면 서울을 먼저 떠올리실 텐데 경주에도 말 그대로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남산이 있고요. 경주가 전체가 이제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국립공원에서도 대단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훌륭한 산이고요. 2개의 큰 봉우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금호봉과 고위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500m 남짓한 산이고요. 이제 산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수많은 계곡들과 아름다운 자연이 끊임없이 펼쳐져서 중간중간 쉬어가시면서 힐링하실 수가 있는데 이 남산의 미덕은 자연도 아름답지만 이 산 안에도 신라의 유적들이 끊임없이 펼쳐져요. 아, 역시 유적의 도시군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네. 가시다 보면은 많은 절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80여 구의 어떤 석불도 있고 막 목이 잘린 석불도 있어서 좀 특이한 모습들이 많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수많은 신라의 비경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보물이라든지 국보도 이 안쪽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주하면은 산이 떠오르지 않으실 텐데 이 산은 단순히 뭐 등산의 의미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신라 유적의 또 일부이다 보니까 역사를 좋아하신다면은 꼭 방문해 보셔야 될 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화랑의 언덕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화랑의 언덕은 약간 그 경주 서쪽의 시외곽에 위치를 하고 있는
있는데요. 단석산이라고 그 등산로 입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널찍한 풀밭, 초원이 쫙 펼쳐져가지고 일단 들어가자마자 눈이 대단히 시원하거든요. 네. 네, 그곳에 또 수많은 포토 스팟들이 있어서 뭐 거대한 뭐 어떤 의자라든지 곳곳에 아름다운 또 재미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 스팟이 많다 보니까 역시 뭐 캠핑족이라든지 젊은 층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고요. 네, 영상을 보니까 진짜 신라시대 화랑들이 네. 말을 타고 가면서 활을 쏘고 훈련을 했을 것 같다라는 그 드넓은 그 멋진 풍광이 굉장히 인상이 깊네요. 네, 그리고 또 지금 나오고 있는 바위가 명상바위였는데 네. 그 명상바위에서 바라보는 시내의 모습도 훌륭합니다. 바로 아래쪽으로 밭과 또 논밭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가지고요. 여러모로 말씀하신 것처럼 힐링하실 수 있는 여행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산도 또 즐길 수 있고 지붕 없는 박물관이다라는 표현까지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힐링하면 뭐 산도 좋지만 바다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앞서 여러 방송에서도 경주 지역의 바다 소개해 주셨지만 또 오늘 특별히 가볼 만한 힐링할 수 있는 바다가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자리에서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경주의 바다도 훌륭하고 거기서도 양남 주상절리라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상절리 하면은 뭐 현무암이라든지 화산암에서 형성되는 육각형 기둥을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네, 그렇죠. 뭐 제주의 주상절리라든지 아니면 광주 무등산의 주상절리는 딱 그런 육각형 모양인데요. 이 양남면에 위치하고 있는 주상절리는 지금 화면으로 또 보시는 것처럼 대단히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멋있습니다. 예, 전체적인 길이가 1.7km 정도로 아주 길진 않은데요. 그 안에 뭐 부채꼴 주상절리라든지 누워있는 주상절리라든지 기울어진 주상절리 등 워낙 다양한 형태의 주상절리가 있어서요. 우리나라 어떤 지질학계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곳인데다가 특히 부채꼴 주상절리, 지금 나오고 있는 저 부채꼴 주상절리는요. 세계적으로도 역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자연 풍광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 주변에 항구라든지 또 아담한 해변들도 있어서 함께 거니시면서 데크길이 또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 걸으시면서 바다도 보시고 멋진 자연 풍광 보시면서 힐링하실 수가 있는 데다가 지금 보이는 이제 전망대도 있어가지고요. 저 위에 올라가신다면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모든 풍광들을 두 눈에 담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곳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 양남 주상절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문무대왕릉이라고 있습니다. 문무대왕 릉이요? 예, 제가 바다인데요? 앞서 이 릉에서 굳이 소개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는 어떤 그런 릉과는 약간 특징이 다르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바다 위에 릉이 있습니다. 이제 수장된 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문무대왕은 죽어서도 용이 되어서 내가 이 국가를 지키겠다. 그래서 네. 내가 죽게 되면은 바다에 묻어달라 이런 유언을 남겨가지고요. 우리나라 어디에도 이제 없는 독특한 수중릉이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곳이 워낙 기가 좋다고 해서 또 많은 분들이 길을 받으러 가시기도 하고요. 또 동쪽 바다이다 보니까 아침에 햇살이 떠오를 때 그 햇살 그 문무대왕릉 너머로 떠오르는 해가 대단히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일출 명소로 꼽히기도 해가지고 네. 좀 부지런하신 분들은 아침 일찍 가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산과 바다, 자연 풍경을 중심으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보문 관광단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가을을 맞아서 단풍놀이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서요? 네, 일단 가을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단풍 떠올리시고 은행나무 떠올리실 텐데요. 보문정이라고 있습니다. 보문정이요? 지금, 에이펙이 보문 관광단지 쪽에서 이제 펼쳐지게 될 텐데요. 이름 그대로 보문단지에 있는 정자입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보문정이라고 해서 정자 하나가 떡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주변에 연못들이 펼쳐져 있고요. 그다음에 수많은 수목들이 막 춤을 추고 있는데 모든 계절이 다 아름답거든요. 왜냐하면 봄에는 벚꽃이 피고 또 여름에는 연꽃이 피어올라서 언제 가셔도 좋은데 또 가을이 되면 이 보문정 주변으로 붉은 단풍들이 정말 끊임없이 쭉 펼쳐지거든요. 멋있겠네요. 게다가 연못이 있다 보니까 그 연못에 반영이 펼쳐져요. 그래서 그 모습이 또 워낙 환상적이라서 가을하면은 보문정 찾는 분들 많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곳이 이제 CNN에서 한국의 비경으로 소개될 정도로 또 유명세를 타기도 해가지고 가을하면 저도 항상 방문을 하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황룡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또 그 전설적인 또 사찰이죠. 황룡사터가 이제 시내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황룡사지 9층 석탑이라고 지금 남아 있진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탑으로 여겨지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황룡원이라고 지금은 그 황룡사지 9층 석탑을 본따서 만든
연수원이거든요. 그렇군요. 저 앞쪽에 거대한 이제 도로가 펼쳐지거든요. 대로가 펼쳐지는데 이 대로변에도 많은 단풍나무가 계속 줄줄이 이어져서 역시 단풍 구경하고자 찾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은행나무길도 있습니다. 네. 이제 보문단지 쪽에 제가 딱 그 어떤 정확한 지명을 말씀드리기가 힘든 게 그 보문단지의 그 은행나무길을 검색하시면은 그 주소가 아마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은행나무길 너머로 역시 노란색 물결이 춤을 추다 보니까 단풍과 더불어서 또 가을을 알리는 전령이 바로 은행나무잖아요. 네. 함께 즐기시면은 더욱더 풍성한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을에는 이런 울긋불긋한 단풍 구경하면서 산책하는 게 또 묘미인데 한번 쭉 소개해 주신 지역을 거닐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그럼 보문 관광단지를 좀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우리 그 신라 문화 유적,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박물관 투어를 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추천해 주실 만한 박물관들이 있을까요? 박물관이 참 많은데 일단 국립경주박물관에 가시면은 지금 신라 금관 특별전이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수많은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대릉원에서 출토된 그 수많은 유적들을 비롯해가지고 신라의 어떤 문화의 정수를 느낄 수가 있는 곳인데 저는 그곳도 좋지만 아주 좀 뭐랄까 좀 색다른 박물관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거든요. 색다른 박물관이요? 예, 그래서 보문 관광단지에 가시면은 한국 대중음악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중음악에 우리나라 대중음악에 초점을 맞춘 박물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4개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규모도 대단히 큰 편이고요. 일단 1층에서는 음악 감상실이 있어서 거기서 원하는 음악들을 또 골라 들으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2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대중음악의 여명기라고 할 수 있죠. 1900년대 초반부터의 음악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어떤 음악의 장르는 누가 뭐래도 K-팝이잖아요. K-팝까지 이어지나요? 예, 그래서 그 1900년대 초반에 우리 대중음악부터 지금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그 K-팝의 어떤 그 역사까지 쭉 있다 보니 제가 얼마 전에 또 조용필 씨의 그 공연을 인상 깊게 봤었거든요. TV에서도. 고척돔에서 콘서트가 있었죠. 예, 그래서 그런 뭐 80년대, 90년대에 빛낸 또 어떤 가수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 모든 가수분들과 심지어 마지막에 BTS까지 그야말로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모든 역사를 다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박물관이라서 여기 방문해 보시면은 정말 경주에 이런 곳도 있었구나 생각하시면서 좀 이색적인 기분을 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밌겠네요. 네, 그리고 그래도 신라 유적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고 싶다 하시면은 경주 엑스포 대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경주에서 1998년부터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가 정기적으로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 무대인데 그 무대를 이제 일반 대중에게 공개를 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대공원이라서 어마어마하게 큰 부지에 수많은 볼거리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백미는 황룡사지 앞서 말씀드렸던 9층 탑에 이제 그 모양으로 새긴 82m의 경주타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경주타워에 올라가시면은 경주 시내의 모습, 보문 단지의 모습이 역시 한눈에 들어오다 보니까 멋진 풍광 감상하실 수가 있고요. 이 안에 다양한 전시, 또 영상, 공연, 체험, 문화 콘텐츠들이 가득하다 보니까 한나절 정도 투자하시더라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솔거미술관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미술관도 있고요. 뭐 미디어 아트관이라든지 자연사 박물관이라든지 또 엑스포 기념관 등등 다양한 시설이 있다 보니까 또 이곳도 뭐 대공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거대한 박물관 단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 보니까 제가 좀 소개를 해봤습니다. 네, 박물관이라고 하면 그냥 역사 교육을 위해서 방문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작가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이색적이고 다양한 박물관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또 국내 여행객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을 거예요. 네. 또 가족 단위로 찾는 분들도 많을 텐데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뭐 체험해보거나 아니면 관광하면서 구경하거나 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색 박물관이 있을까요? 네, 박물관 이야기 나온 김에 또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경주에 그 자동차 박물관이 있거든요. 자동차요? 세계 자동차 박물관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곳곳에 자동차 박물관이 있긴 하지만 이곳에서는 대단히 특별한 자동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1800년대죠.
세계 최초의 자동차 모델이 여기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그 자동차의 어떤 시초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쭉 둘러보실 수가 있고요. 네. 또 자동차 마니아 분들은 뭐 전 세계를 막론하고 많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뭐 슈퍼카라든지 다양한 스포츠카라든지 지금까지도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모든 자동차들을 이제 정리를 해놓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참 즐겁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또 가족 단위분들이 가시기가 좋은 게 아이들이 즐길 만한 체험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카페도 있고 기념품 매장도 있긴 한데 이 안에서 이제 직접 자동차를 몰아볼 수 있는 아이들은 이제 자동차를 몰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는 그 체험을 굉장히 생생하게 구현을 해놔가지고요. 아이와 함께 가신다면은 아마 부모님들이 시간을 좀 많이 뺏기실 것 같긴 합니다. 이런 체험 프로그램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 이제 키덜트 뮤지엄이라고 있습니다. 키덜트요. 키덜트라는 신조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어른들인데 아이 때 좋아하던 걸 그대로 계속 유지하는 그런 성향을 말하는 거죠. 키드하고 이제 어덜트를 합쳐가지고 키덜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고가의 피규어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모으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피규어를 수집하는 분들을 일컬어서 보통 키덜트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그 이름처럼 들어가시면은 뭐 슈퍼히어로를 비롯해서 뭐 추억의 캐릭터까지 또 우리나라 예전의 만화 주인공들까지 수많은 인형들과 키덜트들이 열광할 만한 피규어, 그다음에 기념품들이 그득해가지고 여기도 참 좋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계 최초의 영사기를 비롯해서 뭐 에디슨의 축음기라든지 60년대에 막 어떤 라디오라든지 네. 추억의 물건들도 많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발명품들을 좀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좀 신선하고 신기함을 전해주게 되고요. 또 부모님 세대, 또 어른들에게는 약간 향수에 젖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주거든요. 네. 그리고 더욱이 이 키덜트 뮤지엄이 있는 건물 자체가 봄은 콜로세움이라고 불리는데 그 콜로세움, 그 로마의 콜로세움을 똑 따서 이제 지어놓은 건물이거든요. 박물관 외형이요? 예, 박물관 외형이 그냥 누가 봐도 콜로세움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특별한 추억을 만드실 수가 있어가지고요. 네. 요 키덜트 뮤지엄까지 함께 가시면 좋겠네요. 경주에 생각보다 이렇게 다양한 박물관이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게 네. 됐는데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또 박물관 선택해서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쭉 둘러보고 관광을 했다면 또 맛있는 걸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경주하면 대표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 뭐 추천해주고 싶다 하는 곳이 있을까요? 이 경주 식도락이 그래도 최고봉은 아무래도 황남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 경주 시내 복판에 황남동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선 그 길을 따라서 황리단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네. 이 황남동에 살던 최영화옹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분이 이제 창업한 빵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역사가 1939년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오래됐네요. 네, 거의 뭐 90년 가까이 된 오래된 빵인데요. 이제 어릴 때부터 뭐 어린 시절에 먹던 빵을 재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80년, 뭐 90년 가까운 지금도 오로지 팥으로만 맛을 내고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경주를 방문하시면 저 황남빵을 기념품으로 또 주변에 선물용으로 많이 이제 구입을 하시거든요. 네, 저도 가끔씩 경주 여행 다녀오는 친구들이 선물로 사다 줘서 주죠. 먹으면 네. 너무 맛있더라고요. 예, 게다가 이 황리단길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차역에서도 구매가 가능해서 그렇군요. 이제 가시다가도 많이 구입을 하시게 되는데 또 이 황남빵이 특별한 이유가 이 신라의 정치를 느낄 수 있는 어떤 마스코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 빗살무늬로 이제 생겼어요. 그 빵에 빗살무늬가 새겨져 있다 보니까 경주의 어떤 그 기념품으로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황리단길에 이제 향화정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이제 음식점이 있는데 거기 가시면은 육회 비빔밥도 있고 뭐 꼬막무침 비빔밥, 다양한 비빔밥들이 있어서 다 고소하고 맛있는데 그 중에서 육회 물회라고 있어요. 육회 물회요? 예, 저는 이 음식으로 깜짝 놀랐었거든요. 어떻게 두 가지가 합쳐져 있네요? 예, 정말 오묘하게 그 신선한 소고기 육회하고 네. 우리가 뭐 어떤 뭐 경상권 바닷가에 가시면 많이 드시는 물회가 절묘하게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워낙 뭐 식도락 이용도 많이 했었지만 다른 지역에서 맛볼 수 없는 대단히 독특한 음식이었거든요. 맛이 궁금하네요. 예, 그래서 경주의 그 육회 물회도 꼭 맛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경주 오릉 근처에 유명한 김밥집이 있습니다. 김밥이요? 예, 김밥집이 있는데 이 교리김밥집 같은 경우는 한 입에 먹기도 힘들 정도로 버거울 정도로 김밥이 굉장히 큰 데다가 계란 지단으로 엄청나게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렇게 계란 지단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김밥들이 크게 히트를 쳤었는데 이 집이 거의 원조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워낙 뭐 김밥 같은 경우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우리의 국민 음식이다 보니까 이 교리 김밥까지 즐기신다면은 정말 맛있는 그런 맛있게 여행을 또 마무리 지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재밌게 박물관 즐기시고 또 자연 풍경도 구경하시고 출출해졌다 싶으시면 이런 식도락 여행도 함께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대한민국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유서 깊은 도시 경주의 여행지들을 오늘 소개해드렸는데요. 깊은 역사만큼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경주가 세계 속에서 더욱 빛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태원준 여행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로와 입동 사이의 절기 상강입니다. 서리가 내리는 무렵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기온도 낮고 일교차도 큰 시기니까 외출하실 때는 겉옷 잘 챙겨서 나가셔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